오늘은 이제 벌써 7주차에 접어들었죠. 이제 다음 주면은 8주가 되면은 중간 시험 기간인데, 미리 예고한 것처럼 이 강좌는 그 중간 시험이 없죠. 네, 그리고 기말 시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 8주차에는 중간 점검이라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동안 7주까지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다 7주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8주 이후 9주부터는 이제 후반부죠. 그래서 학기 초반에 이 1주부터 7주차까지를 쭉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잠깐 갖겠지만은 교육부에서 좀 이따 그 8주차에 들어서는 이제 그 문제 풀이 형식으로 해서 한번 객관식으로 된 이제 문제들 좀 여러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1주부터 7주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 또 부족한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시험이 없다는 것은 참 기쁘게 생각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이건 중간이건 특별히 따로 시험을 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실하게 그 교재도 이미 다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으니까 참고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좀 더 이해를 좀 더 완벽한 이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주차에 관한 예고를 미리 좀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7주차에 접어들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의 표지에 보는 것처럼 철학 상담의 방법이라는 것과 비판 이론과 기술 문명,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상담 또는 철학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철학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과제로도 냈고 다뤘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사실 철학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간다고 봐야 되겠죠. 철학 상담도 결국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일환이었고, 소크라테스 이래 서양에서 대표적인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벌써 철학 상담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철학의 방법도 철학 상담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다루는데, 크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데카르트의 이제 성찰이라는 이제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근대 철학이 시작되는데, 이 성찰이라고 하는 또는 반성 또는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이 철학의 방법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죠. 뭐 키르케골, 야스퍼스, 하이데거, 뭐 사르트르, 까뮤 등등. 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제 실존 철학이 이제 20세기에는 나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자, 이 현대를 열어놓은 이런 철학인 실존 철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즉 자신의 실존을 조명하면서 자신의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철학의 방법이 또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존 조명 또는 실존 분석과 실존 치유라는, 자, 이런 그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스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했던 교재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고 하는 교재를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제2부 또는 제2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철학상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 성찰, 그리고 실존 조명 또는 실존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어질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술 문명과 실존 철학의 관계를 다뤘죠. 하이데거를 대표로 해서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가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존 철학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기술 문명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루어질 주제는 20세기를 또 대표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도 특징 지어지는 이론이죠. 그래서 포르카이머라든가 아도르노라든가 마르쿠제라든가 또 오늘날 살아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명예교수, 아직도 살아있죠. 하버마스,
윌겐 하버마스 유명한 이제 철학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 이론의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취하는데 우리가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또 별명이 지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의 그 사회비판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이제 하나의 유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불려지는 이 비판 이론 크리티시의 테오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크리티컬 세오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들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 기술문명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또 어떤 비판을 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큰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곧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학기의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주차면은 원래 중간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7주차의 모든 이제 중간 학기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 7주차는 사실상은 이번 학기 한 학기 내용의 반을 소화하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이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또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번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당 여러분과 친밀하고 또 직접적인 그 교감이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학기의 반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술적인, 기계적인 이런 장치에 의존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충분히 여러분에게 참 전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그래도 한 학기 반에 해당하는 내용에 진도에 해당하는 그 계획표상의 내용을 좀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표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미리 예고했던 7주차에 걸친 그러니까 중간 학기 중간까지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내줬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학기 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오늘 제시하는 7주차의 과제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철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의 의미, 개념적인 말의 의미로서 어원을 한번 살펴보자.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 그리고 인간이라는 말의 동서양의 그 어원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또 살펴보라고 했는데 중간자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얘기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철 들어가는 과정, 성숙해가는 과정.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AI라는 오늘날 이제 첨단 기술 시대에 가장 그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이제 그 정책적인 과제이자 연구 과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로봇이 발달하는 이 기계 문명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과 그러면 인간의 차이는 뭘까?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정신과 기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과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이제 비교해보는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인데, 그래서 데이빗과 마틴, 그래서 진짜 아이인 마틴과 기계 로봇인 데이빗의 차이를 한번 보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서베이를 잘 해가지고 요약들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틴은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악의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데이빗을 말하자면 꿰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꼬여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오게 하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틴이 이제 인간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땐 잘 버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능력, 그 결단의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학의 마음 연구의 한계에 대한 질문도 이제 바로 말하고 했는데, 뭐 다 연관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길 마음속을, 열길 물속을, 그죠? 열길 바닷속을 잴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은, 그러나 한길 사람 속을 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영과 일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한길 사람 속을 과연 계산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한 것에 연결시키면 자유의지를 과연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영과 일의 계산으로 인간의 그 자유의지 문제를 구현해낼 수 있겠는가, 기계에게도. 자, 3주째 과제는 철학 상담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또 철학이 왜 필요한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특히 첫 번째 이제 철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칸트의 그 두 가지 철학관, 철학 개념과 연결해서 학술 개념이 아닌 이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오늘날 필요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과제는 철학적 질문이 그러면 과학적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죠. 메타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보이지 않는 배우까지도 소급해서 질문하죠. 철학은. 그리고 포괄적이고, 좀 주체적인, 객관적인 과학과는 좀 다른 점이 이제 주체적인 성찰을 수행한다는 거죠. 수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계를 내고 계산해내는 과학은 방법적으로도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4주째는 투모로우랜드하고 피노키오를 여러분한테 감상하고 나서 기술의 장점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인공 프랭크 또는 케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랭크나 케이시가 다른 점으로 본다면 이제 프랭크는 사실 어렸을 때 케이시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제 핀을 주셔서 그 투모로우랜드에 다녀왔죠. 갔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과학자와 이제 이렇게 의견 충돌과 어떤 해서 결국 쫓겨난 거죠. 프랭크는. 그러면서 프랭크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이죠. 그걸 포기한 채로 이제 나이가 들도록 살아온 것이고, 케이시는 이제 어린 그 소녀로서 핀을 주셔서 이제 투모로우랜드 방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물론 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은데, 프랭크나 케이시나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같이 이제 투모로우랜드에 다시 방문하면서 결국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과학자와는 달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서 미래를 바꾸자라는 이런 쪽에 이제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랭크와 케이시를 동일한 선택을 한 사람도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럼 이제 원래는 프랭크는 좀 다른 선택을 원래 했었던 것이죠. 케이시와는 희망을 버렸던 사람이었고, 케이시는 이제 그렇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정이 말한 인간의 조건. 그래서 컨션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트루스풀하고 브레이브하고 그 다음에 넌 셀피시한, 이것이 이제 마리오네트인 옥두각시 인형이 인간이 될 수 있는, 피노키오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 리얼보이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요정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컨션스인데, 인간은 양심적이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하면서까지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선설과 정학설로 대변되는 인간 본성론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을 한번 이해하고 자신의 답을 한번 써보라고 했던 과제였고요. 5번째 주, 5주째는 이제
기술의 빛이 아닌 기술의 그림자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물음에 관한 이제 그의 성찰 내용을,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성찰 내용을 좀 깊이 좀 다뤘어요. 존재 망각을 초래했고, 오늘날 기술이 그래서 인간성의 위기이자 존재 위기, 이 시대와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버리는, 은폐되어버리는 그런 존재 위기까지를 초래한 아주 위기의 시대가 됐다고 이제 기술의 그림자를 아주 뭐랄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죠. 큰 관점에서 어둡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이란, 그럼 철학 상담이라는 거죠.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 그 제1부에 해당하죠. 철학 상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개념을, 그 배경이 이제 앞에서 기술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사실 올 현대사회를 어두운 그림자를 들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아예 인간성뿐만 아니라 결국 존재 위기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날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철학 상담이나 또 철학적인 치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 지난주죠. 여러분이 사랑의 블랙홀이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두 번째 과제가 나가니까, 뭐 볼 수만 있으면 좀 보면 좋겠고, 또 최소한 그 줄거리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다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실존 철학이 그러면 기술 문명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더 구현해서 하이데거의 그 기술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이제 그 두 주에 걸쳐서 다뤘네요. 그죠? 기술 그림자를 다루면서 하이데거를 잠깐 얘기했고,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는 그 교재에도 나와 있고, 또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그 교재에도 같이 실려 있는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 자, 이 글을 토대로 전 철학자들이 어떻게 기술 문명을 비판하고 성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블랙홀의 주인공 필 코너스, 그러니까 겪는 것처럼 만약에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오늘은 7주째 맞아서, 오늘 다뤄질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판 이론의 기술사회 비판.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들인, 내가 3세대까지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하버마스가 마지막 제 3세대에 해당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오늘날 산업사회, 또 기술 문명의 이 사회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그 비판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름은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진 거죠. 크리티컬 세오리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주제를 한번 다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철학 상담의 또는 철학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 과제도 예전에 한번 질문도 했었죠.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라는 5주제. 여러분에게 5주째 과제로 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대화, 사고 실험, 그 다음에 실존 조명,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뤄질 오늘 여러분의 과제는, 첫째는 비판 이론이 기술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라는, 정리해보라는. 두 번째는 철학 상담의 방법을 가지고서, 아까 대화, 사고 실험, 실존 조명,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영화를 한번 감상하고 해석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의 블랙홀이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보면 주인공 필 코너스, 필과 멜빈이죠. 멜빈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들이 겪는 마음의 병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났을까 이제 한번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치유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공통점도 있고 뭐 약간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랑의 체험도 중요한 것이고, 그죠? 또 한 사람은 이제 필 같은 경우는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상.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반복되는 그 시간의 반복 속에서 그가 절망도 하고 또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해보고 그러고 자살까지 이제 시도했잖아요. 절망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거고 자신의 실존을 다시 조명하고 의미를 발견해내는 자신의 의미를 가치를 또 발견해내는 이런 치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필과 멜빈이 뭘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해서 또는 스스로 자기와 대화해보고 자신의 실존을 조명해보고 나는 어떤 인격 장애에 유사한 면이 있는가,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가, 또 내가 이 병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성찰하고 자기와 대화를 나눠보고 자신의 실존을 조명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어떤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부여한 두 가지의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첫 번째 주제인 비판 이론, 크리티컬 테오리라고 했죠, 영어로는. 이 비판 이론가들이 어떻게 오늘날 기술 문명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지,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면 이제 철학자의 그림이 왼쪽에 한 명의 그림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지난 그 시간에 그러니까 5주차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5주차에 그 나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가 철학이나 철학 상담에서 중요한 주제다. 그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성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가장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라든가 철학자 중에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성찰, 방법적 의심이라고 하는 성찰 내용, 그 다음에 칸트를 얘기했죠. 칸트의 비판 철학자인 칸트의 그 사고 실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3대 저자인 주저인 순수성 비판, 실천성 비판, 탄핵 비판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작은 글을 날려냈은 그래서 계몽 시대의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또 성찰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계몽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라고 하면 무지몽매한 것으로부터 학문이나 어떤 지식을 깨우치고 기술을 또 배워서 문명사회로, 기술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은 계몽이라고 생각하고 계몽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근대 계몽주의로부터 나온 하나의 사고인데 칸트는 그 시대를 살면서도 18세기에 그 시대를 비판하면서 성찰한 내용이 뭐냐면 계몽이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몽이란 지식과 정보의 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성술에서 해방된 것이다. 즉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머리만 커지는 사람, IQ만 높아지는 것이 과연 또는 지식 정보만이 쌓여가는 것이 진정한 계몽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계몽되고 사회가 계몽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고 한 개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사회가 얼마나 도덕화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한 개인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척도여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계몽이란 단지 IQ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보의 증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지만 오늘날 이제 이 5G 시대를 맞아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고 어떻게 보면 빛의 속도를 응할 만큼 빠른 그 정보량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많은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가 됐지만 진정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가? 진정 우리 사회가 계몽된 사회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칸트가 말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진지하고 깊이 계몽을 성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칸트의 이런 기술 문명 또는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오늘날 실존 철학,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질문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하이데거의 기술 문명에 대한 성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다루고자 하는 크리티컬 세오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번역된 책인데 이미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인데 막스 호크하이머라는 유태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유태인의 핏줄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1세대 비판이론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호르크하이머가 재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개인적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사회연구소라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비판하는 그 시대 또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 비판을 시도하는 이제 사회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이제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둘 다 철학 박사인데 칸트의 뭐 판단력 비판 가지고 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사실 칸트의 이런 철학을 우리가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리티컬 필로소피. 근데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크리티컬 세오리라는 비판 이론이라는 말을 붙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비판 정신, 기술 문명, 또 과학 기술 사회에 대한 계몽주의 사회, 계몽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이 정신을 이어받았던 것이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또 그 책 제목 자체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 비판이라는 이 3비판서, 칸트의 주된 저서죠. 3부작인데, 자, 이 비판서의 그 제목과 유사하게 순수 이성 비판 대신 또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말 대신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현대인들의 특징은 도구적인 이성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 우리가 게임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그 손재주가 있게 빠르게 키보드를 누르는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그 키보드를 잘 눌러서 또 뭐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그 정보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자를 또 빨리빨리 써서 소통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도구적으로 발달된 이성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효율성을 매우 정말 잘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성이 이제 도구적 이성이겠죠. 자, 그래서 기술 합리성을 갖는 그런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인격의 성숙을 가져왔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키보드 워리어들이 해킹을 하고 또 악플을 달아서 사람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지금